오늘 아침 당신의 기분은 어떻나요? 혹시 그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이런 감정 표현해도 되나? 하고 주변 반응부터 살피진 않았나요? 하하.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어색한 순간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자료가 바로 감정의 식민지라는 아주 도발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내 감정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뭐랄까 식민지처럼 타인과 사회에 보이지 않는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감정이 어느새 개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 통화가 되어버린 현실을 짚어보는 거죠. 네, 저도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또 통제당하고 심지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과정을 함께 파헤쳐보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보이지 않는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감정의 주권을 되찾는 길까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감정의 식민지.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은 자료에서 말하는 감정 소유권의 상실입니다. 감정 소유권의 상실이요? 네, 식민지 주민들이 지배자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가 허용하는 긍정적인 감정만 느끼려고 하고 또 타인이 원하는 적절한 감정만 표현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편집하고 검열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근데 이게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있다는 게 더 무서운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SNS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SNS는 감정 식민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좋아요 받으려고요. 맞아요. 좋아요라는 숫자를 위해 나의 행복을 막 전시하고 더 많은 공감을 얻으려고 슬픔을 극적으로 연출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어느 순간부터 내 진짜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서의 감정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직장에서는 이게 더 노골적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감정 노동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고 친절해야 하는 것. 상사나 고객 앞에서 진짜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직장인의 가면을 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심지어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힘든 내색 안 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불만을 꿀꺽 삼키고 아이들 앞에서는 늘 강하고 완벽한 부모인 척하고요. 네, 이 모든 게 내 감정을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식민지와 현상인 셈이죠. 이렇게 보니 정말 피할 곳이 없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인의 감정에 얽매여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자료를 따라가 보면 산업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산업혁명이요? 네, 노동자가 거대한 공장의 부품처럼 취급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감정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비우휼적인 장애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아,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은 통제하고 억제해야 할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장에서 노동자의 몸을 통제하다가 점점 그 통제의 영역이 감정으로까지 확장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현상은 더 교묘하고 깊숙해지죠. 아,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가 정서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게 아주 핵심적이에요. 네, 들어봤어요. 말 그대로 내 감정을 돈 받고 파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혹실드는 이걸 두 가지 연기로 구분하더라고요. 두 가지 연기요? 네, 첫 번째는 표면 연기. 표면 연기? 속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들끓어도 겉으로는 미소를 짓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정 노동이죠. 이건 정신적인 소진, 즉 번아웃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요.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계속 버티는 거니까요. 그런데 연기가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이게 더 무서운 건데 바로 깊은 연기입니다. 깊은 연기. 겉으로만 웃는 척하는 걸 넘어서 아예 내 마음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 마음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 무례한 고객을 보면서도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겠지라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진심으로 친절함을 느끼려고 애쓰는 거죠. 와, 겉으로만 연기하는 것도 힘든데 내 마음까지 그렇게 바꾸려고 애쓰는 건
정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일 것 같아요. 그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깊은 연기는 당장의 스트레스는 줄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내 진짜 감정이 뭔지조차 모르게 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즉 SNS 시대가 오면서 이 감정의 상품화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네. 좋아요, 하트 같은 숫자로 내 감정의 가치가 매겨지고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구경하고 내 감정을 전시하는 감정의 관음증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분석이 참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감정을 통제하는 방식이 더 정교하고 교묘해진다는 흐름이네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를 이 감정 식민지에 충실한 백성으로 만드는 걸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가장 역설적이고 놀라웠던 건 바로 공감이라는 미덕이 그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공감이요? 공감은 타인을 이해하는 좋은 능력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죠? 물론 순수한 공감은 중요하죠. 하지만 강요된 공감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요된 공감. 네. 끊임없이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극심한 피로감, 즉 공감 피로를 느끼게 되거든요. 심리학자 폴 블룸 같은 학자도 공감이 사실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공감이 권력 관계와 만났을 때 어떻게 변질되는지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약자가 강자의 기분을 맞추는 일방적인 감정 노동을 공감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직원이 상사의 기분을 살피는 것,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사회생활 잘한다, 효녀다 라고 말하지만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건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복종에 가깝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공감이라는 좋은 단어 뒤에 숨어서 감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충격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부적인 압력 말고 우리 내면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통제는 바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완성됩니다. 바로 내면화 과정이죠. 내면화요. 철학자 미셸 푸콩이 말한 규율 권력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아, 푸코의 규율 권력이요? 저는 그게 보통 파놉티콘처럼 감시나 처벌 같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감정과도 관련이 있나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푸코의 통찰은 권력이 이거 하지 마 라고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방식보다 네. 이게 정상이야 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게 만드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거든요.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고 직접 금지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행복한 게 정상이고 바람직한 거야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서 슬픔을 비정상적이고 뭔가 잘못된 감정으로 여기고 숨기게 되고요. 바로 그거죠. 화내지 마가 아니라 침착하고 이성적인 게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자기 자신을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며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와.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감정을 숨기다가 나중에는 아예 내면의 감시관이 생겨서 스스로를 검열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와. 그게 자료에서 말한 메타 감정이군요. 네, 화가 나서 속상한데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지? 난 정말 속이 좁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두 번째 감정이요. 맞아요. 감정 때문에 또 다른 감정의 고통을 겪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감정 자체의 고통보다 그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감정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감정 자본주의요?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의 노동력과 시간을 넘어 이제는 우리의 감정까지 관리하고 최적화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친절, 공감, 긍정성 같은 감정들이 이제는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통해 갈고 닦아야 할 스펙이자 자원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할 감정이 공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자본주의는 그 감정에 가격표를 붙여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셈이군요. 네, 정말 거대한 감정의 식민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평생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다행히 자료에서는 이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5단계 여정을 제안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중요한 건 해방의 길이 감정을 통제 불능으로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을 제대로 자각하고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자각이요? 그 첫걸음은 어떻게 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하기입니다. 어떤 감정이 밀려올 때 무작정 억누르거나 휩쓸려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심리학자 댄 시겔이 이름을 붙이면 길들여진다고 말했거든요. 아, 그냥 기분이 안 좋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건 좌절감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생각할 때랑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훨씬 다르죠.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고요. 감정의 언어를 되찾는 거네요. 자, 이름을 붙여줬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정당성 인정하기입니다. 정당성을 인정한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은 그 자체로 옳고 정당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화낼 만한 상황이었어. 나는 충분히 슬퍼할 권리가 있어. 하고요.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군요. 전혀 없죠. 내 감정은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네요.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나 혼자 속상하면 그건 그냥 속상한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내 감정의 정당성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않는 것. 이게 감정 독립의 핵심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은 필연적으로 세 번째 단계인 경계 설정하기로 이어집니다. 경계 설정. 이건 타인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핵심 선언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분을 책임지지 않는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릴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내가 상대방의 기분까지 책임지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내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감정 때문에 불편해한다고 해서 내가 굳이 내 감정을 바꿀 필요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울타리를 치는 거군요. 그렇게 경계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표현해야 할 텐데요. 네 번째 단계가 바로 건설적으로 표현하기입니다. 네. 감정을 억압하지도 그렇다고 파괴적으로 폭발시키지도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자료에서는 마절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를 아주 유용한 도구로 추천합니다. 아, 비폭력 대화요? 관찰, 감정, 욕구, 요청의 4단계로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아, 네가 맨날 느려서 화가 나가 아니라 네가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을 때 관찰, 나는 무시당한 것 같아 속상하고 화가 났어. 감정. 왜냐하면 너에게 존중받고 싶기 때문이야. 욕구. 앞으로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줄 수 있을까? 요청.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확실히 너가 아니라 나를 주어로 말하니까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듣지 않게 되겠네요. 그렇죠. 나 전달법을 통해 비난이 아닌 소통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감정의 생태계 이해하기입니다. 감정의 생태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내가 느끼는 표면적인 감정 너머에 어떤 더 깊은 감정과 핵심적인 욕구가 숨어 있는지 탐색해보는 과정이에요. 아, 자료에서는 감정을 양파 껍질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참 적절해요. 예를 들어 분노라는 겉껍질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는 서운함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네. 그걸 또 벗겨보면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리고 가장 깊은 액에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핵심 욕구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나의 핵심 욕구를 상대방이 알아주고 채워주는 것이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내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네요. 맞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단순히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내 감정을 통해 진짜 나 자신과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감정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게
단순히 기분 나쁜 걸 해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훼손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아주 근본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후코가 말했듯이 우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은 그것을 의식하고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네. 우리가 감정의 식민지라는 현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해방은 시작된 셈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했잖아요. 감정의 언어를 잃어버린 만큼 우리의 내면 세계는 좁아지고 황폐해지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감정의 언어를 하나씩 되찾아갈 때 우리의 세계는 다시 풍부해질 수 있을 겁니다. 흔히 감정을 억누르고 티내지 않는 걸 강인함이나 성숙함으로 착각하곤 했는데 오늘 탐구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네. 오히려 내 안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또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이자 성숙이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당신이 무심코 이건 나쁜 감정이야 라고 딱지를 붙이고 서둘러 억눌러버렸던 감정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 감정을 비난하는 대신 아주 다정한 친구처럼 괜찮아, 무슨 일이야? 넌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서 찾아왔니? 하고 말을 걸어본다면 당신은 어떤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